네, 미국과 중국, 또 중국과 미국의 본격적인 관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두 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격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도 상반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예,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 모시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저희 프로에서도 참 오랜만에 모신 건데, 네, 소장님 조금 입체적으로 한번 소장님의 뷰를 듣고 싶은데,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관세 전쟁 차원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를 어떻게 보시나 싶어가지고 지금 어제 나온 뉴스 중에 눈길을 끄는 게 마크 칸이 이제 새롭게 캐나다 총리가 될 이 양반이 보니까 미국하고 한판 싸울 심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온 뉴스가 그 5대5 바로 위에 그 온타리오주 거기서 전기가 미국으로 넘어오는데 뭐 요금을 얼마나 올린다더라 20%를 갑자기 올린다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가 어제부터 또 중국은 미국산 농수산물에 뭐 10 내지 15% 관세 때리고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 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관세 소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관세는 뭐 트럼프의 그 정책 공약이죠. 네. 미국을 황금 시대로 만드는 키가 관세에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0% 플러스 또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인대에서 단 한 가지 왕위가 평가를 했는데요. 미국의 부당한 압력을 가하면은 뭐 결탄코 단호하게 대항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요일부터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740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하게 됐는데요. 최대한 15%까지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수입이 원유 수입보다 한 600억 달러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관세 대상되는 품목이 223억 달러 정도니까 전체 미국 수입량이 한 350억 달러 됩니다.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관세를 인상하더라도 고스란히 중국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미국을 대체해서 계절적으로 다른 중남미 쪽으로 수입선을 바꿨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산물 가격이 농축산물이 되겠죠. 한 20% 정도 더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관세 카드를 쓴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는 것은 공장이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논리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앞으로 현실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계속 인상을 시키겠지만 앞으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계속 강경 자세를 볼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중국산 최첨단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전기 전자 제품 철강뿐만 아니라 선박까지 이르기까지 중국은 미국보다 공업 생산량이 무려 500배 정도가 달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관세 전쟁이 심화됐을 경우에 중국은 공급 과잉의 덫에 걸려가지고 아무래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벌써 1월 달부터 디프레이션 압력이 나타나면서 1, 2월 달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0.7% 하락을 했는데요. 1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시간을 끌수록 미국 페이스에 말려들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니, 지금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지금 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른바 벌스데이 서밋이라면서요. 네, 지금 현재 그 평화 공존이 필요하다고 왕이 외교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관세 부과 후에 이런 것은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관세 부과 정책을 썼습니다. 뭐 히토리라든지 중요 전략 물자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을 한다든지,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뭐 인텔을 비롯해서 뭐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그 독과점과 관련된 위반을 조사하겠다. 그리고 미국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수출 통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과 관련된 여러 그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규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전쟁이 계속 펼쳐지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좀 이익을 보는 부분들이 많겠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리더십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번 그 동맹국
뿐만 아니라 그 브릭스 플러스 국가들이죠.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달러의 그 기본 체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탈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동맹국들이 미국의 국제 질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미국에게는 좀 악재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경제나 정치적 이익이 되는 측면에서 보면은 트럼프는 이번 관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중국이 미국에다가 미국의 농축산물에 대해서 관세를 갖다 부과했는데 많으면 15% 그만큼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세 부과한다고 해서 중국이 그러면은 미국에서 들여오던 그 농산물, 축산물을 갖다가 또 수입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게 밀과 그리고 콩이 되는데요. 네. 또 옥수수도 대량이 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중국 그 농가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예. 됩니다. 이로 인해서 돼지고기를 더 많이 수입을 해야 되는데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대량으로 20만 톤에서 60만 톤 정도로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아직 현재 상으로는 미국밖에 없고요. 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를 미국에서 수입해 오지만 돼지고기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뭐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그만큼 현재 그 미중 간에는 서로 농산물과 관련된 엮여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당분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에 상당히 좀 시달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디플레이션 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그 2구 환신 제도를 9월 1일부터 실시가 됐었는데요. 예. 이로 인해서 생활 필수품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줄어들고 그 대신 보조금을 많이 줘왔던 애플의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그 수요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트레이드 오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한쪽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쪽을 희생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런 현상들이 이제 그 이번 1분기서부터는 그 보조금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과잉 생산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 수요가 안 일어나면서 덤핑으로 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계속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시달리는데 여기에 그 농산물 가격이 올라간다면은 그 먹는 것도 줄이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아니 이제 오늘 조 소장님하고 조금 이렇게 늘 그냥 이 관세와 관련한 토론을 갖다가 늘 보면 뭐 수박 그달기식이에요. 저는 오늘 조금 더 한번 소장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자 그러니 관세를 갖다가 중국도 보복을 한답시고 우리도 관세 때릴 거야 했지만 미국산 농축산물이 없이는 안 되고 또 수입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거는 가능하겠죠. 다른 나라 잠시 한번 들렸다 가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관세를 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국이 또 이렇게 미국에다가 관세를 두드려 맞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 과잉이 되고 중국으로 덜 간다. 그만큼 어떤 뭐 소비자 물가도 떨어졌다고 하셨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미국 입장에서 당장 늘 중국에서 들여오던 그걸 갖다가 없이는 또 생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또 뭐 10%에 10%에서 20% 더 비싼 그걸 쌓아오면서 수입업자나 뭐 이런 쪽에서 조금 한다 하더라도 결국 소비자한테 가는데 이래저래 서로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산 증시를 비롯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누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이게 미국이 남는 장사로 보시는 거예요? 네, 미국은 아무래도 그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조금씩 이제 풀어서 예, 해석을 예, 하면요.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을 미국에서 수입 안 하고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수입할 수 있는데 이들 나라는 계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러네요. 수입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수입 물동량을 계속 이제 수입을 해주고 또 수출도 계속 하게 되는데 수출하는 물동량들을 보면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한 15년 정도로 보면은 수입업자들이 이 관세의 65%를 자신이
그 이익을 감소하더라도 좀 충분히 자기가 해갖고 마진을 좀 줄이더라도 그러니까 개인들은 35%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미국의 그 물가가 트럼프 정부 이후의 정책에 따라서 1%까지 올라간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만큼 또 수요가 줄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여기에 대비해서 현재 AI 플러스 알파 정책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융합을 쓴다는 거죠. 예.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중국이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이런 예. 가전과 관련된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몇 개 품목 정도가 될 거로 생각하십니까? 중국에서 예. 품목이. 만들어내는 품목들이. 대부분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수천 개 그 정도. 대부분- 아닙니다. 1억 9,113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 제품이 융합 제품들이 지금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미국이 막고자 하는데 중국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회로를 통는데요. 특히 폭스콘 같은 경우는 AI를 접목시켜서 네. 생산성을 15% 올렸기 때문에 이제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15% 가격을 더 낮춰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지리 자동차라든지 BYD 같은 경우에도 고도의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시스템을 도입이 아주 싸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영상 그 판독기 MRI, CT 같은 경우 네. 중국산 같은 경우에도 AI의 도입에 의해서 진단도 조기 진단할 수뿐만 아니라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는 예. 거죠. 예. 또 한 가지는 초상은행 같은 경우 은행권 같은 경우에도 AI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심사 대출 기간을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20분 만에 단축이 되니까 오호.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산성 향상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 미국 수출 제품들이 또 싸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수입 물동량 4천억 달러가 계속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계속 멍군 장군식으로 계속 보복 관세 여기에 따른 또 다른 그 제재 카드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출혈이 있을 예. 수 있겠지만 그게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양국이 일단 다. 다른 중국은 돌파구가 마련했고요. 다른 네. 전략도 지금 마련돼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막기 위해서 상호 관세뿐만 아니라 품목별 관세, 뭐 다양한 관세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니 간밤에 나온 소식으로는 어쨌건 뭐 6월달 정상회담 개최한다고 하니까 이게 벌스데이 서밋이라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4일 생일이고 그래서 시진핑이 6월 6월 15일 두 하루 차이예요. 두 분 다 6월생이세요? 네, 6월 14일, 6월 15일. 오. 시진핑이 6월 15일 하루 차이. 그래. 그래서 벌스데이 서밋이라는데요. 아직은 멀었다. 석 달이나 기다려야 되네. 근데 그 전에 뭔가 이제 뭐 계속해서 얘기가 오고 갈 수는 있겠죠. 예. 생일 파티하는 거. 또 그것도 방송하다가 또 젤렌스키처럼 뭐 두 사람 또 서로 사태질 할라. 그럴 일이 없을 정도의 내공이겠지만. 아니 말 난 김에 그러면은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기 트럼프 취임 2기 출범 이후에 그 구도에 약간 변화가 생길 수가 있나요? 네, 지금 당장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네. 가장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1순위 그 견제 대상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난 1기 때 중국을 손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역키신저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미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전략을 썼는데 지금은 거꾸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러시아와 좀 더 친해진다는 그러게요. 거죠. 그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어느 정도 깬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 핵 문제, 이란 핵 문제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또한 푸틴 입장에서는 러우 전쟁에서 승리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협력함으로 인해서 중국에 의존했던 경제 의존 관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전후의 복구 사업에도 좀 탄력을 부들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서방 세계 간에 그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그 분리시키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양쪽이 윈윈하는 결과가 지금 나타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동북아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가장 그 위험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동북아 지역, 뭐 동북아 지역, 우리가 우리네요, 되겠죠. 우리. 우리 대만. 한반도, 대만. 아니 그럼 예. 그렇게 아니 어제였나요?
북한이 또 뭐 우리 한미 연합 훈련 시작했다고 또 한 방 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서해로 쐈더만? 그동안에 늘 저쪽으로 쐈는데 오른쪽으로 동해 쪽으로 쐈는데 어떤 의도라고 보시는 건데요? 아니 뭐 한번 왼쪽으로 쏘고 싶었겠지만 아니 그것보다는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당히 북한이 견제를 할 뿐만 아니라 조금 불편한 것 예, 같아요. 불편한 예전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풀어주고 여행자들 좀 보내주고 그러라고 좀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소장님 진짜 그 부분이 진짜 궁금한데 아까 말씀하시는 아니 실컷 엔비디아가 어떻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떻고 챗GPT가 오픈AI 이러고 했었는데 딥시크가 출연하고 나서 거기에 뭔가 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느낌 들었는데 딥시크 위에 또 계속 막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알리바바 오픈소스 그러니까. Q1도 예. 나왔고요. 예. 현재 다양한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 써지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700개 AI 기업이 있습니다. 4,700개? 예,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AI 플러스 융합과 관련된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국유 상업은행뿐만 아니라 전력회사 그리고 다양한 국유 기업들이 중국에서 한 13만 개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 중앙 국유 기업만도 한 90여 개 되는데요. 이들 기업이 전부 AI 융합과 관련된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실제 2022년 챗GPT가 11월 달에 발표가 되면서 미국이 변화했던 것이 현재 딥시크가 모델을 발표하고 나서 지난 2개월 동안에 나타난 거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 전개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친구들하고 물어보면 딥시크 이전과 이후로 중국 경제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이라는 것은 EPS 곱하기 주가 수익 비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EPS라는 건 경제 성장 그리고 기업 실적 그리고 주가 수익 비율은 기대나 불안감을 반영하는데 현재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GDP 나오가 마이너스 2.4로 1분기에는 침체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EPS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GPT가 딥시크의 공격을 받으면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판 M7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이 30배를 너무 멀티플을 높게 해주니까 이게 떨어뜨리니까 자연스럽게 주가가 좀 떨어지는데 반면에 중국은 수요도 일어나고 이제 시작이 되면서 중국판 M7이라든지 테라픽 10이라든지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홍콩 항생 테크 주식 같은 경우에도 작년 12월 달부터 현재까지 주가가 무려 60, 70% 정도 예, 예. 올랐고요. 종목별로는 30에서 120%까지 오르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지난 2년간의 AI와 관련된 주가 흐름이 고스란히 중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간밤에는 또 뭐 중국 쪽에서도 좀 많이 어제 보니까 좀 물량들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어떨까요? 앞으로도 좀 중국 쪽 증시라든지 중국은 지금 이제 재정 지출을 좀 확대해서 부양하겠다는 의지도 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게 미국하고는 지금 다른 행보잖아요. 그럼 네. 증시도 좀 반영이 더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미운 오리 새끼에서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조정을 보일 때 중국 증시가 매력이 부상하는 거는 상관계수가 두 증시 간에 0.34 거의 상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네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과 그리고 펀드들 같은 경우는 54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 자금 중에 상당 부분 액티브 펀드들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에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워낙 많이 올라서 좀 팔기는 하겠지만 이제 중국의 이런 또 변화를 보고서 많은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고요. 또 신규 타마주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테크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심으로 해서 양극화되는 모습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소장님 요즘 미국장 많이 보시는 것 같던데 우리 앞서 증시타임에서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지금의 조정 어떤 성격으로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EPS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관세뿐만 아니라 네. 달러 강세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도 딥시크뿐만 아니라 많은 그 하이테크 제품의 융합 제품들이 미국에 쏟아지면서 전통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첨단 기술, 특히 미국 일강의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전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P의 그 성장주 지수들 보면은 이번 1분기에 그 순이익 증가율이 24%를 고점으로 해서 4분기까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상당히 S&P에서 7종목을 제해놓고 나머지 493개 종목을 보면은 EPS 증가율이 1분기에 그 바닥으로 해서 4분기까지 계속 증가하는데 4분기는 무려 23% 성장주보다 가치주들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국 증시에서도 그동안 한 그 4, 5년간 M7 주가들이 좀 지수를 끌어올렸지만 이제는 S&P 그 493개 종목이 상대적으로 AI 융합에 의해서 상산성 향상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S&P의 그 대부분의 종목들은 강한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